저는 AWS 코리아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팀에 있는 김봉환입니다. 오늘 제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달에 있었던 리인벤트,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고객을 위해서 만드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리인벤트 때 있었던 몇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키노트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새로운 서비스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흥분을 이제 감출 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서 이 서비스들이 고객분들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사용을 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세션은 이제 좀 전에 있었던 키노트에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 서비스들을 조금 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몇 개 흥미로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처음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슈퍼파워, 한국말로 말하면 사실 초능력이죠. 이 초능력이라는 것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어떻게 IT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에게 혹은 IT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요소는 개발 환경, 그렇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는 클라우드 그 자체였던 컴퓨팅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제 시간에서는 디벨롭먼트 환경과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벨롭먼트 환경은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개발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전에 있었던 키노트 시간에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존의 혁신의 사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스피드입니다. 속도. 아마존에서는 이제 AWS 페이스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개발 환경이 자세히 보게 되면 스피드에 대한 그 장애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까지 개발 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보게 되면 위기 같은 것들이 개발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배포도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 것들. 이제 위에 있는 서비스 개발하시는 팀이라든가 위에 있는 이제 상급자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새로운 개발해서 배포하기 원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개발을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서비스들이 얼마나 어떻게 고객들에게 사용이 되고 사용되는 그 고객들의 반응을 내가 손끝에 와닿는 형태로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응형 중심의 개발 환경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하고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다양한 서비스 환경 때문에 사실 이게 성공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실험이라는 것들이 곧 혁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험이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상상력을 구현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많이 할 수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것들이 결국은 보면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들을 보다 더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사실 가지게 되는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쓰므로 인해서 생기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생각해 보면 개발 환경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자원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단순히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다 더 큰 가치는 내가 어떤 신분이건 간에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던 간에 나는 다른 누군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매우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통해서 나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약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원을 통해서 혁신이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테스팅이라든가 시장 진출,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비용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게 되죠.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을 사실 운영해 보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은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들이 혹은 IT 서비스라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단순히 개발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개발과 운영, 그리고 운영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반응을 또다시 개발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에코시스템과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설계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사실 고객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제공하기 시작했던 프레임워크이 Well Architected 프레임워크라고 있고요. 기존에 제공했던 Well Architected 프레임워크는 보안성이라든가 신뢰성, 성능 효율성, 그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요. 이 가이드 안에는 모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달에 발표했던 리인벤트 때에서는 운영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운영 기술력에 대한 것도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Well Architected 프레임워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종의 백서입니다. 화이트페이퍼 백서고요.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방법, 비디오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완성도 높은 클라우드 구조 설계를 완전히 습득하고 배우실 수 있고 따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Well Architected 프레임워크를 얘기할 수 있었게 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거대한 형태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통해서 습득해 있던 경험과 노하우들이 사실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한편으로는 고객분들에게 적용될 때는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같이 적용이 돼서 움직이게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개발 운영이라고 나눠서 얘기를 썼습니다만, 뭐 흔히들 말하는 데브옵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쪽 분야에서 대단한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혁신은 사실 세 가지의 필러로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당연히 준비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오퍼레이션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진 서비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인벤트, 지난달에 있었던 리인벤트 2016에서는 이 데브옵스 환경,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환경을 AWS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업데이트했고요. 뭐 자동화 관리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굉장히 좀 큰 축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20개의 추가 기능이라든가 20여 개 정도의 업데이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YML 지원이라든가 역할 기반의 스택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완성된 형태, 성숙한 형태의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만약에 구축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인 거죠. 자동화 관리의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가 이제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라고 하는 서비스가 해당이 되고, 완전 관리형 셰프 서비스입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개발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지루함이 있는 그런 단어겠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EC2 관련된 EC2 시스템 매니저를 같이 또 발표를 했고요. 이런 이 앞에 프리페어하는 단계에서 이제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서비스 환경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개발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배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빠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다양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험도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속적인 배포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변경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작게 만들수록 어떻게 되죠? 잘못 만들었을 때 위기를 감출 수 있고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코드가 적어지니까 보안상으로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자동화되면서 신뢰성이나 확장성 같은 것도 증대가 되겠죠. 그리고 기능을 최소화시키게 되면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튼튼한, 로버스트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발표했던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AWS의 코드 빌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퍼레이션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빌드란 이름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그동안에 이제 개발했던 환경들을 클라우드에서 매니지드 되는, 그러니까 관리형, 완전히 제가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받는 상태에서 빌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드라는 건 당연히 컴파일을 해주고 컴파일된 것들을 실행 점검을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빌드를 통해서 지속적인 통합이나 지속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해주는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되고 이것들을 지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빌드를 저희가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개발 관련되어 있는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코드의 시작, 소스를 가지고 AWS 코드 커밋을 태워서 소스를 가지고 축적하고 어디 저장, 레파지토리처럼 저장을 한다거나 혹은 그다음에 뭐 버저닝을 한다든가 등등 하시면서 이 나중에 그때 배포를 하기 위한 코드 디플로이까지 지금 발표된 코드 빌드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시고 끝에 배포를 하기 위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전체의 라인업과 이 앞 전체 단계에서의 워크플로우까지 지원해주는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든 개발 환경들을 완전히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환경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발 환경이 더 이상 개발자들의 몫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자들에 대한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분들이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있는 문제는 없는가, 버그는 없는가, 디버그는 잘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오전 키노트에서 잠깐 있었던 설명이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다 분산된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눠서 흩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느낌을 통해서 제가 서비스를 만약에 잘못 만들었을 때 분석을 잘할 수 있는지, 디버그를 잘할 수 있는지 의아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AWS 엑스레이라는 서비스가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엑스레이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작은 서비스들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성능을 어떤지 보거나 혹은 병목이 어떤지 보거나 현상들을 보고 오류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새롭게 디자인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감별해야 되고요. 영향도가, 서로 서비스 간의 영향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각 서비스 간의 호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디버깅 능력을 갖도록 도와드립니다. 엑스레이는 서비스에 걸쳐서 움직이는 이벤트들을 이제 시각화를 하고요. 이 시각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로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제공된 콜과 시간의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 시간,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향후에 아직은 아닙니다만 람다 기능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아래 보시면 코드와 선택, 기능, 이네이블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보여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 간에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만든 서비스들이 어떤 이벤트를 잃어버리고 있고 병목이 어디서 발생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게 용이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각화 기능을 잘 완성이 되게 되면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이 고객분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접근할 때 그 접근된 서비스를 타고 어떤 서비스가 어디로 플로우가 흐르고 그 플로우가 AWS의 뒤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서비스에 연결이 돼서 어떤 시간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래프화해서 보여드리는 능력을 갖게 되죠. 실제로 콘솔에서 보시는 환경을 잠깐 보시게 되면 비동교추 시 발생하는 전체 실제 실행 시간 혹은 실제 실행 시간은 되게 짧고 리트라이를 많이 해서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AWS 서비스로 연결할 때 걸리는 성능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이벤트 처리 시의 장애라든가 혹은 성능 이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해결하는데 영감을 주는 데이터나 트레이스 과정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AWS가 클라우드를 가지면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고객분들의 그 목소리를 늘 귀담아서 저희가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매우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매우 많은 컴퓨팅 파워를 빠르고 쉽게 구축해서 갑자기 확 쓰고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놓고 싶게 되는 거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쓰게 되면 이제 자원을 지금 현재 그게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자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많은 자원들을 클라우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고객분들은 1000개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고 어떤 고객분들은 마치 2000개 인스턴스 사용하시고 향후에는 뭐 10,000개, 20,000개 인스턴스 이용해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뭔가 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 가상으로 있긴 하지만 10,000개도 결코 적지 않죠. 그 10,000개를 어떻게 잡이 실행이 되고 그 잡들이 어떻게 동시에 실행할 건지를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받아서 AWS가 발표한 서비스가 바로 AWS 배치라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완전 관리형 형태의 배치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름 그대로 배치를 하는 처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에 대해서 자원을 요청하는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AWS가 실행을 해주는 형태의 관리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동적으로 원하는 컴퓨팅 파워를 프로비저닝하거나 확장을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적 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EC2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서비스 중에 스파 플릿 같은 걸 통해서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우선순위라든가 서비스 간의 우선순위라든가 혹은 서로 연결과 함께 큐잉 같은 거나 스케줄링 같은 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인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들께서 뭐 생명공학 데이터 처리해야 된다든가 혹은 슈퍼컴퓨팅 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이 서비스가 과연 잘 돌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혹은 사업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은 제 서비스를 어떤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리스펀드, 대응하는 형태로 얘기를 드리고 리스판시브 이런 형태를 많이 이제 영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몇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각 개인화된 형태의 클라우드 자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AWS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라는 걸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각각 개인화된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중요한 건 오늘 키노트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AWS는 이전에는 보다 많은 자유도를 드리는 쪽으로 노려고 했으면 그 자유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안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보안에 대한 문제를 특히 디도스 같은 것들 저희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도스 같은 것들을 고객분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발표한 서비스가 바로 AWS 실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AWS 실드라는 서비스는 키노트 때 보신 분들은 AWS 실드 Everyone, for Everyone이라고 보셨을 텐데 스탠다드가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사용하시는 스탠다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금 더 고급화된 서비스가 바로 어드밴스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서비스 이용을 해서 고수준의 이전에는 국내 대기업, 굉장히 큰 대기업들도 쉽게 만들 수 없었던 수준의 굉장히 고수준의 웹 애플리케이션 방어형 서비스를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와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급 알림, 실시간에 가까운 알람 기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LB라든가 클라우드 프론트, 즉 이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유저가 들어올 거니까 제 컴퓨팅 파워가 확 늘어나고 스케일이 갑자기 확 생기면서 모든 사람의 대답을 다 받아줘야지라고 하는 사업자로서의 뿌듯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무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저는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비용만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주로 ELB, 클라우드 프론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키노트 때 들으신 것처럼 24/7으로 디도스에 대한 대응팀이 늘 항상시 기동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와프라고 하는 기능이 무료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 AWS가 데브옵스를 위해서 개발, 배포, 그다음에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기능들을 지금 완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개발 환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환경, 개발이랑 나는 관계가 없지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컴퓨팅이지 않습니까? 컴퓨팅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서비스들을 AWS가 지난 달에 또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컴퓨팅에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컴퓨팅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버추얼 머신이 다 아닌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WS가 버추얼 머신을 기반으로 만든 EC2 환경을 가지고 플랫폼화되는 형태로 지금 성장해 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형태의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실제 IT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서버리스 환경들도 컴퓨팅 파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리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 사이에 과도기를 취하고 있었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역할을 했던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들이 다 컴퓨팅 파워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컨테이너와 람다 얘기, 서버리스 환경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잠깐 보실까요? 세 개의 컴퓨팅 파워들 특징이 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학구적인 시간이 됐는데, 세 개의 컴퓨팅 파워의 특징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VM들,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AMI 기반으로, 아마존 머신 이미지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머신 이미지는 디스크의 이미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패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당연히 그 안에 패치를 해야 되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요. 반면에 컨테이너라든가 람다 같은 경우에는 람다를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람다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코드 스니핏, 아주 작은 형태의 코드만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그 코드가 돌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하나의 커다란 파일로 만든 게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할 때도 V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칭을 해야 되는 반면에,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나 람다는 버저닝을 해야 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행을 할 때는, 엑스큐션 할 때는 보면 VM 같은 경우는 멀티트레드, 멀티태스크인 것처럼 그런 모델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멀티트레드이면서 싱글태스크한테 약간 개념을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람다는 싱글스레드, 싱글태스크가 되죠. 그러나 람다는 어떻죠? 굉장히 마이크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람다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VM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제 익스큐션의 멀티트레드, 멀티태스크가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리미트되어 있는
어느 정도 한계의석에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구축해낸다면, 람다 같은 경우는 전 클라우드 대상으로 AWS가 가지고 있는 전 글로벌리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론에게 실행할 수 있게끔 되는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 런타임이라든가 관련 비용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뭐 VM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띄우면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몇 달 동안 계속 러닝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람다 같은 경우는 한번 띄워서 원하는 기능이 펑션이 수행이 되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세컨드거나 길어야 몇 초, 수초 안에 해당이 되는 형태의 러닝 타입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적은 형태를 취하게 되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전에 VM이 가지고 있던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보다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리퀘스트당 얼마, 혹은 그 메모리가 얼마 사용하는지에 대한 얼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VM을 하시는 서비스를 만약에 람다 기반으로 하는 서버리스로 서비스를 바꾸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중에 핵심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컨테이너 운영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영을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컨테이너 운영을 하실 때 어떤 문제를 느끼셨나요? 이 컨테이너 운영하실 때 보면 이제 과제들이 이제 좀 애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저희가 나열을 해봤는데, 컨테이너를 당연히 관리해야 되죠. 뭐 이거는 관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각각의 컨테이너들끼리 필요한 것들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고, 해당되는 컨테이너 필요한 리소스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제 뭐 롤 베이스로 할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베이스로 할 건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제어 같은 것들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보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안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VM처럼 생각해서는 다르고, 그러니까 VM을 생각하실 때, 버추얼 머신을 생각하실 때는 서버 관리할 때의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VM에서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비슷하겠거니 운영을 하신다면 컨테이너로 넘어가게 되면 그 운영이 좀 약간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정책적 차이가 약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때 태스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스케줄링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컨테이너로 쓸 때 그럼 고가용성은 어떻게 하지? 옛날에 VM인 경우에는 마치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됐었는데 컨테이너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완전 관리형으로 바뀌어서 제공하는 게 바로 아마존의 EC2 컨테이너 서비스, 줄여서 이제 ECS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ECS 서비스를 통해서 대단히 대용량의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관리하거나, 혹은 각각의 컨테이너 서비스의 오케스트레이션, 조율을 한다든가, 혹은 다른 AWS 서비스와의 통합,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고 편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연결된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예상하실 수 있게끔 인스턴스와 관련된 오토스케일링이나 컨테이너 오토스케일링, 그 다음에 ELB, 뭐 IAM, VPC 이런 것들과 다 연동이 되게끔 잘 되어 있고요. 새로 발표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나의 컴퓨팅 단위로 할당을 하고, 그 컴퓨팅 단위에 이를 저희가 태스크라고 붙였을 때, 이름을 붙이고 그 태스크를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행을 해주는 엔진과 실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이 태스크 할당 엔진 같은 경우에는 AMI ID라든가 가용 존 어디 위치할 건지, 인스턴스 타입 어떻게 할 건지, 인스턴스 구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제 컴퓨팅 파워가 어떤 형태로 어떤 곳에 러닝하게 될 건지에 대한 정책도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한쪽 곳에 계속 몰려서 실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실행해야 될 영역에 걸쳐서 쭉 공평하게 실행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특정 지역과 특정 서비스가, 특정 공간에 특정 서비스가 결합돼서 이쪽 서비스가 있는 곳에 그 서비스가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하게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략을 만들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발표하게 된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객분들께서
데이터 센터,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다커나 뭐 컨테이너 기반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고급적인 서비스를 AWS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을 스트리밍, 실시간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서 고객들에게 어떤 태스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통제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이런 걸 보고도 굉장히 놀랐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더 많은 요청을 하십니다. 개발자분들이 더 많이 요청하는 건 난 커스터마이징을 더 하고 싶다. 가능하겠냐? 스케줄링도 임의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난 서드 파티 뭔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드 파티와 연동이 되면 더 좋겠다. 혹은 나 잠깐 내 컴퓨터에서 로컬리 내 앞에 내 컴퓨터 앞에서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세요. 이 요청사항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블락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런치를 했고요. 이 런치를 통해서 2개의 컨테이너 모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서비스고 또 하나는 데몬 스케줄러에 대한 서비스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개발하셔서 AWS와 동등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은 이제 오늘의 대미일 수도 있는 서버리스 환경입니다. AWS는 람다라고 하는 특징으로 서버리스라고 하는 기존의 IT에서 상상치 못했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람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쩌면 오랫동안 IT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주 옛날에 들었던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혹은 SOA 줄여서 얘기를 하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들을 마이크로화하면서 그 마이크로화된 서비스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게 되면 제가 원하는 기능들은 단위별 펑션이 엮어져서 커다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된 서비스가 바로 AWS 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람다는 단순히 기반 기술이 어떤 IT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옛날 조그만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동작이 되니 안 되니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IT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서비스화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루슬리 커플드, 그러니까 좀 약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형태의 서비스면서 그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내가 커다란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구현하는 곳이 바로 람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람다 서비스가 만약에 이상적으로 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들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잠깐 지켜볼까요? 굉장히 많죠.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로직 티어, 전통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티어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움직이는 스테이터스들,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 살아있는 객체로 봐야 되는데 그 객체들을 하나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조율할 건지 대한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자들이 이런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에코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리 퍼져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환경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아주 앞 초입 단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신 거고요. 그 초입 단계에서 지금 바로 해보시는 분들은 이노베이션에 보다 한 걸음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람다가 지원한 현황을 잠깐 언급해 보면 노드 JS 기반이고 자바, 파이썬이 지원되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AWS 서비스들이 어떤 걸 지원되고 있는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최근에 람다 서비스가 AWS 서비스 통합하는 현황을 한번 터치를 잠깐 해봤습니다. 아마존 RD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이 RDS 서비스 중에 오로라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면 사용자분들은 SQL로 열어서 SQL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해서 쿼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죠. 람다는 이 데이터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인서트라든가 딜리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트리거를 해서 어떻게 동작을 시켜주는, 마치 스토어드 프로시저인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라의 데이터베이스가 인서트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 데이터를 후킹해서 캐시에다 집어넣는다든가, 혹은 후킹을 해서 다른 리전에 있는 곳에다가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든가, 혹은 RDB에 들어있는 데이터 들어갈 때 이 데이터를 후킹해서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카피해 놓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동시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 DW,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DW 서비스로 카피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요. 또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패스트루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업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커넥터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람다가 이제 저희 서비스에 막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API 게이트웨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뒷장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S3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로 클라우드 트리 이벤트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람다를 이제 많이 얘기해 오고 있는데, 많은 그 고객분들한테 리퀘스트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람다가 지원하는 현상이 노드.js를 잘 모른다, 파이썬 잘 모른다, 나는 윈도우즈를 주로 쓰고 있고 제가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C샵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AWS가 지난달에 있었던 리인벤트 때 발표한 바로 서비스 기능이 바로 C샵 람다고요. 이 C샵을 사용하기 위해서 .NET 코어를 아마존 리눅스 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0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로깅이나 매트릭 같은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죠. 이 람다가 사용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들어있는 그런 장치들에다가 그 장치들을 마치, 원래 현대 장치들은 되게 작지 않습니까? 장치가 사실 클라우드 연결돼서 데이터를 다 보낸다고 저희는 마치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장치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커넥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한참 있다 붙는다거나 혹은 커넥션 자체가 별로 안 좋다거나, 이런 필드에 있는 장치들을 위해서 컴퓨팅 파워를 잠시라도 IoT에다가 맡겨놓고, 디바이스에 맡겨놓고 실행이 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다시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클라우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게 AWS 그린그래스입니다. 아까 오전에 키노트에서 잠깐 들으셨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IoT 서비스가 클라우드 환경과 보다 더 잘 결합되게, 마치 하이브리드 환경처럼 잘 결합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안에 람다가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들으셨던 게 이제 스노우볼 엣지인데, 스노우볼 엣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AWS 데이터 센터로 트랜스퍼, 옮기기 위해서 사실 고안해왔던 시스템인데요. 알고 보면 원격지, 예를 들면 가령 프로젝트를 하는 플랫폼 있죠. 건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서울에 있지만 어떤 경우에 중동에 가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IT 환경도 없고 접속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나중에 AWS로 쉽게 옮길 때 발표한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스노우볼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표한 서비스가 바로 스노우볼 엣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버, 잠시라도 스토리지 서비스처럼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스토리지 서버랑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고요. 100TB를 지원하고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하게 되면 카피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코딩이라든가 압축 같은 기능도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엣지, 웹 서비스를 연결하게 되는 가장 앞단에다가 람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람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HTTP 헤더를 분석한다거나, 고객이 이전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HTTP 헤더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람다, 엣지 앞에 람다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무엇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그냥 접속이 들어오면 접속이 들어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접속이 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어떤 접속이 모바일 디바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고 람다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다른 곳에 원하는 곳에다 흩어서 저장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버리스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요, 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뭐 서버리스 관련된 기능 업데이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VPC라든가 노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측 아래 보시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의 저희가 형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형태 하나의 언어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언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지원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혹은 더 편하게 예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게끔 되게 되죠. 이게 하나의 이제 모델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 모델 속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펑션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API고, 어떤 부분이 저장되는 스토리지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서버리스를 구축하다 보면 발생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펑션만 한 것 같은데 이 펑션들을 그냥 호출하는 것도 호출하는 거지만 펑션 간 어떻게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혹은 펑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혹은 펑션들이 대기열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라는 요청들이 있게 되고요. 이 요청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굉장히 놀라운 서비스가 바로 AWS 스텝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스텝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서버리스 환경들을 시각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분산 애플리케이션들을 디자인하고 코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텝 펑션들을 이용을 해서 비동기 상태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대기 모드 상황도 지원을 하게 되고, 순차 실행도 지원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보시는 흐름 정의를 그래픽하게 저희가 콘솔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콘솔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측 사이드에 보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람다를 빠르게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난 리인벤트 때 발표했던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연동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고객이 개발을 해서 마켓플레이스에다가 API 형태로 변환시켜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니었지만 그 API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와 마켓플레이스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API를 만들었는지 검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검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통해서 개발자들은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포탈을 같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API를 소비할 수 있게끔, 혹은 어떻게 되죠? 장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개발 환경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한 것들,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환경들, 그 다음에 람다와 서블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트렌드를 잠깐 터치를 했고요. 어떠세요? 슈퍼파워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초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초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AWS와 만약에 함께 하시게 되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커다란 힘을 받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